친손자가 아니라고요? 봉투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친손자 관계 아님. 5년을 함께 키운 손자지요. 그 아이가 제 친손자가 아니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며느리가 외도를 한 걸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김순희 65세입니다. 이것은 제 가족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손자 지호의 5번째 생일 파티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들 민우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주인공인 지호까지 케이크에 초를 꽂으며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예쁘게 자랐습니다. 건강하게 컸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호는 우리 집안 사람을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민우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얼굴형도 눈도 코도 입도 어느 하나 닮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을 닮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며느리도 안 닮았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무언가였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우가 5살 때 사진을 봤습니다. 그 옆에 지호 사진을 놓고 비교했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민우는 제 눈을 닮았습니다. 남편의 코를 닮았습니다. 민우가 5살 때는 누가 봐도 저희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사진도 찾아봤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까지 받아서 비교했습니다. 역시 달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호가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수진의 행동이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정한 엄마였습니다. 사랑스러운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정말 우리 핏줄이 아닌 건 아닐까? 혹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지는 8년 동안 저희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한 번도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민우와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주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검사를 원하시냐고 했습니다. 친손자 확인 검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DNA를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검사 방법도 간단했습니다. 구강세포만 채취하면 됐습니다. 제 것은 그 자리에서 채취했습니다. 문제는 지호였습니다. 며느리 몰래 지호의 DNA를 어떻게 채취할까 고민했습니다. 상담사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칫솔을 가져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사용한 칫솔에서 DNA 추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호가 양치를 끝내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저는 지호의 칫솔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병원에 칫솔을 가져다 줬습니다. 2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2주가 정말 길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지호를 볼 때마다 복잡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친손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상담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한글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친손자 관계 아님. 아래 작은 글씨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사 대상자 간 생물학적 혈연 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신뢰도 99.99%.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키운 손자가 제 친손자가 아니라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며느리가 정말 외도를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를 추궁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99.99% 신뢰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거짓이라는 것을요. 지호를 쳐다봤습니다. 예쁜 아이였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예뻐했습니다. 제 첫 손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집안 아이가 아니라니.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8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저를 배신한 겁니까? 제 아들을 배신한 겁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 친손자 관계 아님. 그 글자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추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해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민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지호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오늘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수진아. 오늘 저녁에 우리 셋이 좀 얘기할 게 있어.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요한 이야기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하루가 정말 길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지호를 재운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폭풍전야였습니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우리 가족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 민우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민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결과지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이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지호가 우리 친손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DNA 검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99.99% 신뢰도였습니다. 민우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번 검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번만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압박하고 싶었습니다. 민우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수진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남자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난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8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진이 늦게 들어온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웃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경악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배신한 여자와 한 집에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지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5살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안 자고 가냐고 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면서 아이 손을 끌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신한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지호와 함께였습니다. 민우는 집에 있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만 잤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의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말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돈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적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돈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을 만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너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도 DNA 검사를 다시 받겠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에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만약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아니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검사 결과가 정확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시간을 끌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호 생각이 났습니다. 5살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왜 안 만나는지 이해할까요? 예전에는 그 아이가 제 세상이었습니다. 첫 손주였습니다. 너무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제 친손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피를 받은 아이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예뻐할 수 없었습니다. 혈육이 아니니까요. 3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의 두 번째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우가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민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친손자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제가 옳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 때였습니다. 수지는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딸의 울먹이는 얼굴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호가 친손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DNA 검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친손자 아님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절대 그런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수진에게는 칼날 같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었냐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충격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맹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DNA 검사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분명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호가 자고 있었습니다. 5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분명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이였습니다. 임신 기간이 떠올랐습니다. 2018년 12월에 임신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9월에 출산했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임신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후 8년 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DNA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먼저 임신 기간 동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매일 일기를 썼었습니다. 태교 일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간 날, 초음파로 아기를 처음 본 날, 태동을 처음 느낀 날,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임신 확인부터 출산까지 모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간호사, 병원 이름,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모았습니다. 임신 중 배가 부른 모습, 남편이 배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 출산 직후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력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DNA 검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과학적 증거 앞에서 일기장과 사진은 너무 약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가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보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차갑습니다. 예전 같은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지호는 친정 어머니가 돌봐주셨습니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은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일기장, 병원 기록,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민우는 묵묵히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다른 남자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만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2번이나 검사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 부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딸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호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민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였습니다.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DNA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까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 뭔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날 밤 수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DNA 검사 오류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조사했습니다. 검체 오염, 실험실 실수, 검체 혼동. 여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번이나 검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새벽 3시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임신 기간을 떠올렸습니다. 출산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건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DNA 검사 결과는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기가 바뀐 것입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출산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문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아기가 바뀐 거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키우고 있는 지호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닌 걸까요? 그리고 자신의 진짜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출산했던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5년 전 출산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어떤 진실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2번째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친손자 관계 아님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번째 검사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한 검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같았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명확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내 수진을 8년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근을 해도 회사에 전화하면 항상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는지 항상 말해줬습니다. 휴대폰도 비밀번호 없이 열어뒀습니다. 민우가 언제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외도를 했을까요? 그것도 아이까지 낳을 정도로요.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번이나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우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5살 때 사진을 봤습니다. 10살 때 사진을 봤습니다. 15살 때 사진도 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아버지를 전혀 안 닮았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키가 작았습니다. 160c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178cm였습니다. 아버지는 쌍꺼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또렷한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둥근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갸름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친척들이 농담처럼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입양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우체부 아들 아니냐고 장난쳤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도 가끔 이상한 말을 했었습니다. 너는 정말 우리 핏줄이 맞냐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바뀐 거 아니냐고 농담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옆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떨까요?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어머니도 안 닮았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자신도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닌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면요. 그렇다면 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DNA 검사 결과도 설명이 됐습니다. 자신이 김씨 집안 핏줄이 아니니까 당연히 지호도 김씨 집안 핏줄이 아닌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까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DNA를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있었습니다. 칫솔, 면도기, 머리카락이 남은 빗, 무언가는 있을 겁니다. 민우는 창고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찾았습니다. 3년 전 정리해서 보관해둔 상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옷가지, 시계, 안경, 여러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면도기였습니다. 3년 전 사용하던 전기 면도기였습니다. 아직 청소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면도날 사이에 수염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DNA 추출이 가능할까요? 민우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가능하다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수염, 머리카락, 심지어 오래된 칫솔로도 DNA 추출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회사에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상담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의 친자 확인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유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사가 면도기를 확인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염에서 DNA 추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구강세포도 채취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주가 민우에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35년간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 수진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면 수진은 결백했던 겁니다. 지호는 수진과 자신의 친아들이 맞는 겁니다. 다만 자신이 김씨 집안 핏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머니와의 DNA 검사에서 친손자가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 민우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계속 재촉했습니다.
빨리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2주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11일이 지났습니다. 12일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1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방문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우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35년간 알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민우의 눈이 첫 줄에 고정됐습니다. 생물학적 친부자 관계 아님. 종이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아래 설명을 읽었습니다. 검사 대상자 간 생물학적 혈연 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신뢰도 99.99%.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입니까? 김민우는 누구입니까? 상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냐고 했습니다.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35년간 아들로 키운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시간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읽어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순이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입을 벌린 채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의 DNA 검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대로라고 했습니다. 친부자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낳았다고 했습니다. 1989년 3월 15일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35년 전 그날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민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간 키운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니. 남편과 함께 키운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순이는 옛날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3월 15일 출산일이었습니다. 해성산 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던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오후 3시 20분에 출산했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순이는 병실에서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산 직후 본 아기와 다음 날 본 아기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가 자랐습니다. 남편과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자신과도 안 닮았습니다. 친척들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체부 아들 아니냐고 했습니다. 순이는 웃고 넘겼습니다.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가족 중 누구도 닮지 않았습니다. 키도 달랐습니다. 얼굴형도 달랐습니다. 성격도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핏줄 같았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출산 당시 병원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성산 부인과 1989년 3월 15일 오후 3시 20분 출산.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 병원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같은 날 다른 아기가 태어났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강석으로 향했습니다. 35년 전 출산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없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물어봤습니다. 해성산 부인과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부동산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원장이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구청으로 갔습니다. 출생신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이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1989년 3월 15일 출생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날 해성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가 2명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김민우였습니다. 오후 3시 20분 출생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박준혁이었습니다. 오후 3시 35분 출생이었습니다. 두 아기가 15분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우와 순이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바뀐 겁니다. 35년 전 그날 간호사의 실수로 두 아기가 뒤바뀐 겁니다. 순이가 키운 아들은 사실 박씨 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진짜 아들은 박씨 집에서 자랐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입니다. 35년간 친아들이 아닌 아이를 키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친아들은 다른 집에서 자랐습니다. 민우도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씨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35년간 자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대신 김씨 집 아들을 키웠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뀐 인생이었습니다. 구청 공무원에게 박준혁의 주소를 물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이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연락처 정도는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준혁에게 연락이 왔다고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하루 종일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사랑했던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를 보는 순이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함께한 시간이 혈육보다 강했습니다. 3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은 그도 충격받았다고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로의 부모도 함께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민우와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35년간 엇갈린 두 가족이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생물학적 가족과 키워준 가족이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우와 순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든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그 뒤로 30대 중반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씨 가족이었습니다. 민우와 순이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씨 부부는 박종수와 이미자였습니다. 68세와 6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박준혁, 35세였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박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자신의 어머니 순이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준혁도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자신의 부모 박씨 부부의 친아들이었습니다. 35년간 뒤바뀐 인생이었습니다. 박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들도 최근에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에게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미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친아들이 아닌 아이를 키웠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우가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셨냐고 했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가난하게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늘 돈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대학도 못 갔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형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반면 자신은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중견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35년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민우가 가난하게 자랐을 것이고 준혁이 부유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운명이 바뀐 겁니다. 박종수가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친아들이었습니다. 35년간 만나지 못한 친아들이었습니다. 이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우를 보는 눈빛이 애틋했습니다.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부부에게 민우는 친아들이었습니다. 혈육이었습니다. 하지만 35년간 자신이 키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제 돌려줘야 하는 걸까요? 박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자신들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3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으로 지낼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가족으로 지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박씨 부부와 함께 산다는 뜻일까요? 어머니 순이를 떠나서 말입니다.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미자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우 씨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박 씨 부부가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35년간 함께 산 사람은 어머니 순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부모일까요? 준혁도 같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순이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35년간 함께 산 사람은 이미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종수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손자 이야기였습니다. 민우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호라는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혈연으로 따지면 박 씨 부부의 증손자였습니다. 민우의 생물학적 부모가 박 씨 부부니까 지호는 그들의 혈육이었습니다. 순이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호는 자신의 친손자가 아닌 겁니까? 혈연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닌 겁니까? 5년간 키운 손자였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혈연은 없었습니다.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지호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증손자니까요. 이미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혈연상으로는 박 씨 부부가 지호의 증조부모였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결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친아들이었습니다. 증손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만남이 끝났습니다. 민우와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키운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 키운 손자도 친손자가 아니었습니다. 혈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혈연이 없으면 가족이 아닌 걸까요? 35년간 함께한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민우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부모를 찾았습니다. 박 씨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35년간 자신을 키운 사람은 순이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혈연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호는 어떻게 될까요? 혈연상으로는 박 씨 부부의 증손자였습니다. 하지만 5년간 순이가 키웠습니다. 모든 관계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생신고를 정정해야 할까요?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혈연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어떻게 될까요? DNA 검사에서 친손자 아님으로 나온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순이와 지호가 혈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지는 결백했습니다. 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쫓겨났습니다. 친정에서 지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수진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호가 자신의 친손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5년간 손주로 키웠는데 혈연이 없었습니다. 순이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혈연이 없으면 사랑도 변하는 걸까요? 35년 키운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5년 키운 손자에 대한 사랑도 변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혈연일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일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그리고 수진까지 모두 모이자고 했습니다.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의 한 레스토랑 룸이었습니다. 순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민우와 함께였습니다. 이어서 박씨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박종수, 이미자, 그리고 박준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5살 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호는 한 달 만에 보는 할머니였습니다. 순이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겼습니다. 순이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혈연은 없지만 5년간 함께한 손자였습니다. 사랑했던 아이였습니다. 박종수와 이미자가 지호를 쳐다봤습니다. 혈연상으로는 자신들의 증손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예쁜 아이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미자가 지호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낯을 가렸습니다. 순이 뒤로 숨었습니다. 이미자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연상으로는 증조할머니였지만 지호는 몰랐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두를 부른 이유를 말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35년간 뒤바뀐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종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우가 자신들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3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으로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생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박민우가 아니라 박준호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을 빼앗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자도 말했습니다. 지호도 혈연상으로는 자신들의 증손자라고 했습니다. 함께 지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키운 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혈연이 없어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지호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5년간 키운 손자라고 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종수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혈연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35년간 자신들의 친아들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되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노인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생물학적 부모와 키워준 부모였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준혁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순이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35년간 자신을 키운 사람은 이미자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말했습니다. 한 달 전 DNA 검사 결과 때문에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외도했다는 누명을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백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남편을 배신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35년 전 병원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순이는 수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65세 노인이 32세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간 억울했습니다. 친정 부모마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박씨 부부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김민우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35년간 어머니 순이와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혈연은 없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 부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끔 만나며 인사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혈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순이라고 했습니다. 35년간 함께한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준혁도 일어섰습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이가 생물학적 어머니라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5년간 자신을 키운 사람은 박 씨 부부라고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키워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모라고 했습니다. 두 젊은이의 선택에 어른들은 침묵했습니다. 박종수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친아들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했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미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순이가 일어났습니다. 박 씨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35년간 서로의 아들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지만 사랑으로 키웠다고 했습니다. 이제 두 가족이 친척으로 지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명절에 만나고 생일에 축하하는 관계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도 혈연은 없지만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5년간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DNA가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순이도 지호를 안았습니다. 혈연상으로는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년간 함께한 손자였습니다. 사랑했던 아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진이 남편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한 달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우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한 달간 괴로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35년간 키운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년간 키운 손자가 친손자가 아니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지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간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순이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진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용서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오해와 갈등을 겪은 후 더 단단해진 관계였습니다. 지호는 다시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순이는 손자를 안으며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없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5년간 함께한 시간이 혈연보다 강했습니다. 민우와 수지는 부부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한 달간의 시련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의심했던 시간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박 씨 가족과도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준혁과 민우는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서로의 위치가 바뀐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진 사이가 됐습니다. 박종수와 이미자는 처음에는 아쉬워했습니다. 친아들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받아들였습니다. 35년간 준혁을 키운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혈연은 없었지만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민우도 가끔 박 씨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생물학적 부모였습니다. 완전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모는 순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우가 어렸을 때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하나하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혈연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함께한 시간이 모두 진짜였습니다.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한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DNA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지호의 앨범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사진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혈연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손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1년 후 수진이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순이는 이번에는 DNA 검사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박 씨 부부도 축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친척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순이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이번에는 혈연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혈연이 있든 없든 사랑으로 키울 것이었습니다. 지호가 동생을 보러 왔습니다. 6살이 된 지호는 동생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순이는 두 손주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혈연으로 따지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보면 단순했습니다.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우, 수진, 지호, 그리고 갓난아기 지은. 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이도 함께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했습니다. 이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5년간의 사랑, 5년간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쌓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액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DNA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6개월 전에 악몽 같은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시련을 겪고 더 강해졌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35년 전 병원의 실수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름다웠습니다. 두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혈연이라는 끈은 끊어졌지만 사랑이라는 끈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5년간 키운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 키운 손자도 친손자가 아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낸 그 모든 순간들이 가족을 만듭니다. 35년간 민우를 키우며 나눈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혈연이 없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의심하고 쫓아낸 것을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었고, 이제는 더 돈독한 사이가 됐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 관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혈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입양된 자녀도, 재혼 가정의 자녀도, 혈연이 없는 가족도 모두 진짜 가족입니다. DNA가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만듭니다. 함께한 시간이 혈연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의심하기 전에 먼저 믿어주십시오. 저처럼 큰 오해가 생기기 전에 대화로 풀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혈연이 있든 없든 그 소중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가족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